암코드 제이슨 펑. 암에 대해 현대의학이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분석하고 새로운 시각을 밝히는 캐나다의 신장내과 전문의 제이슨 펑 박사의 책이다. 암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과거 1.0과 2.0으로 설명하고 저자가 바라보는 암에 대한 생각을 암 패러다임 3.0으로 설명한다. 1940년대 미국 암통제학회는 암의 조기 발견과 공격적인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궁경부암 검진 검사인 자궁경부 세포 검사의 일상적인 사용을 권장했다.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1971년 연두교서에서 암치료법을 찾기 위한 집중적인 캠페인을 제안하여 암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몇몇 과학자들은 1976년 미국의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암이 제때 치료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로부터 200주년이 지났지만 암 완치는 현실이 되지 못했다. 암의 교착 상태는 의학의 다른 분야의 발전적인 진행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1969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에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심장병으로 인한 총 사망자 수가 약 17%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84%나 증가했다. 암은 전염성, 즉 전이성이 있기 때문에 치명적이다. 전이되지 않는 암은 매우 드물게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양성이라고 불리며 전이되는 암은 생명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악성이라고 불린다. 예를 들어 50세 성인의 약 2%의 영향을 미치는 아주 흔한 지방종은 지방세포의 양성종이다. 커다란 크기에도 불구하고 이 양성암은 여전히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는다. 반면 전이되는 성향을 가진 악성 흑색종은 0.045g밖에 나가지 않지만 지방종에 비해 수천 배나 더 치명적일 수 있다. 암 연구에서 가장 시급하면서 가장 이해가 어려운 것은 암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이 책은 암에 대한 치료법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질병의 가장 큰 미스터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서 놀라운 여정을 기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100년 동안 암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세 가지 주요한 패러다임 변화를 겪었다. 첫째, 암을 초과 성장의 질병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암이 왜 자라는지를 설명해 주지는 못했다. 그 다음으로 암의 과도한 성장을 일으키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누적된 질병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왜 이러한 유전적 돌연변이가 누적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 가장 최근에는 암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해가 나타났다. 암 패러다임 1.0. 암의 첫 번째 위대한 패러다임 1.0은 암을 세포에 조절되지 않는 성장으로 간주한다. 암세포를 죽이려면 절단 수술, 연소방사선, 중독화 항요법을 위한 세포 대량 살상 무기가 필요하다. 국소암의 경우 국소 파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전이성 암의 경우 전신 독소가 필요하다. 암 패러다임 1.0은 엄청난 의학적 진보였지만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무엇이 이 통제되지 않는 세포 성장을 야기했는가? 암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암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암세포는 정상적인 세포에서 유래되므로 원래 세포에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유방암세포는 건강한 유방세포와 마찬가지로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 같은 호르몬 수용체를 가질 수 있다. 전립선암세포는 건강한 전립선 세포와 마찬가지로 전립선 특이 항원을 만들어내므로 이를 혈액에서 측정할 수 있다. 인체에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세포는 잠재적으로 암이 될 수 있다. 암은 고형 장기와 조직에 암이 있으며 또한 혈액암은 액체암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것은 하나의 큰 종양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백혈병, 골수종, 림프종 등의 질병이 포함된다. 저명한 암 연구자 더그 하나한과 로버트 와인버그는 암이 특정한 성질에 의해 묶이는 다양한 질병의 집합체임을 인식했다. 2000년 그들은 악성 변형의 원리를 문서화하기로 결정했고 암의 특징들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학술지 셀에 발표했다. 그리고 이 논문은 암 연구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논문이 되었다. 하나한과 와인버그는 대부분의 암이 공유하는 6개의 특징을 나열했다. 그리고 2011년에 2개의 특징이 추가되어 총 8개의 특징을 발견하였다. 암의 8가지 특징. 1. 지속적인 증식 신호. 정상적인 세포의 성장은 유전자에 의해 조절되는 호르몬 경로에 의해서 엄격하게 조절된다. 성장을 증가시키는 유전자는 전암 유전자라고 하며 성장을 감소시키는 유전자는 종양 억제 유전자라고 한다. 보통 이 유전자들은 서로 균형을 이루며 작용한다. 그러나 암세포는 이러한 증식 신호를 유지하여 더 이상 그렇게 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 때에도 성장을 유도한다. 유전자 돌연변이가 전암 유전자의 과도한 활성화를 유발하면 이를 종양 유전자라고 한다. 2. 성장 억제 신호의 회피. 3.
세포 사멸에 대한 저항. 정상 세포가 노화되거나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면 그들은 세포 사멸 프로그램 과정을 통해 세포 사멸을 겪는다. 이 정상적인 세포 유통기한은 세포의 자연적인 순환을 만들어서 우리 몸을 원활하게 유지시켜준다. 암세포는 세포 분열과 세포 사멸의 균형을 변경시키고 과도한 성장을 허용한다. 4. 무한한 복제. 펜실베니아 대학 위스타 연구소의 레너드 헤이플릭은 인간 세포의 수명을 연구하는 실험을 했다. 3년간의 길고 긴 실험 끝에 정상적인 인간 세포가 유한한 횟수만큼 분열을 통해 증식한 뒤 죽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세포 수명에 대한 이 한계를 현재 헤이플릭의 한계라고 부른다. 노벨상 수상자인 엘리자베스 블랙번과 캐롤 그리더는 나중에 세포가 염색체 끝에 있는 모자 모양의 텔로미어를 사용하여 헤이플릭 한계치를 향해 나아갈 때 복제수를 계산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텔로미어가 너무 짧아지면 세포는 더 이상 분열할 수 없으며 세포 사멸 또는 프로그램된 세포 사멸을 활성화한다. 이 과정은 통제되지 않은 암의 확산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한다. 그러나 암세포는 디지털 파일처럼 재생산된다. 이것을 전송하거나 원본과 100% 같은 상태로 복제할 수 있다. 암세포는 불멸성을 얻어 무한히 복제하기 위해 이 세포 사명 과정을 회피한다. 5. 혈관 신생 유도. 혈관 신생은 새로운 혈관을 만드는 과정으로 산소와 영양분을 신선하게 공급하고 노폐물을 운반한다. 새 집에는 새로운 도로 건설이 필요하고 새로운 암세포는 자신의 주변에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야 한다. 새로 지은 집이 폐수를 버리기 위해 기존의 하수 시스템과 연결하듯이 암은 어떻게든 기존의 혈관이 가지를 치도록 유도해야 한다. 6. 침륜 및 전이의 활성화. 전이성 암세포는 첩착분자에 의해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주변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떨어져 나간 암세포는 혈류를 통한 여정에서 살아남아야 하며 그 후 전이 부위를 식민지화한다. 7. 비정상적 세포 대사. 세포는 매일 에너지를 얻기 위한 대사를 한다. 에너지를 얻기 위해 포도당을 대사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산소를 필요로 하는 호기성 호흡과 산소가 필요 없는 혐기성 발효가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산소가 있는 경우 산화인산화 또는 옥스포스라고 불리는 화학적 과정으로 에너지를 얻는다. 이 과정은 포도당과 산소를 함께 연소시켜 36개의 ATP 분자와 함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방식이다. 산화인산화는 미토콘드리아라고 불리는 세포의 한 부분에서 발생한다. 그런데 산소가 없는 경우 세포는 혐기성 발효로 에너지를 얻는다. 이때는 세포가 ATP 분자 2개만 생성하는 해당 과정을 이용해 포도당을 태우며 젖산 형태의 노폐물을 함께 배출한다. 이것은 ATP를 훨씬 비효율적으로 생성하지만 산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합리적인 타협이다. 산소가 없을 때 사용되는 이 방법은 포도당 분자 하나당 36개 ATP 대신 2개 ATP 분자만 생성한다. 일반적으로 세포는 산소가 있을 때 효율성이 높은 산화인산화를 하지만 이상하게도 암세포는 그렇지 않다. 암세포는 거의 대부분 적절한 산소가 있는 곳에서도 덜 효율적인 해당 경로를 이용한다. 이런 현상을 발견한 오토 와버그에 의해 이러한 대사를 와버그 효과라고 부른다. 8. 면역 파괴와 회피. 일반적으로 면역세포는 암세포를 찾아 파괴한다. 암세포는 살아남기 위해서 면역세포를 어떻게든 피해야 한다. 무엇이 암세포를 만드는가? 1. 발암물질. 암을 발생시키는 여러 물질을 발암물질이라고 한다. 담배, 성면, 벤조피렌, 아세트알데히드와 비소부터 염화비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공 화학물질들이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다. 2. 방사선. 1898년 2월 키리 부부는 피치 블렌드를 함유한 우라늄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방사능을 방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방사능 물질의 존재를 발견한 키리 부부는 마리의 고국을 기리기 위해 폴로늄이라고 명명했다. 폴로늄은 우라늄보다 330배 더 방사능이 많았다. 폴로늄이 발견된 지 불과 몇 달 후에 키리 부부는 순수 라듐을 분리했다. 라듐은 지금까지 발견된 물질 중 가장 방사능이 강한 물질이었다. 마리 키리는 방사능 발견으로 1903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새로 발견된 원소 라듐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했고 순식간에 대중들의 인기를 끌었다. 손목시계 다이얼의 수작업으로 라듐을 칠하던 라듐 걸스들은 붓을 입에 넣고 붓에 촉을 세워 작업을 했고 이때 다량의 라듐을 섭취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라듐 걸스들은 방사능에 피폭되어 죽어갔다. 방사선은 이온화 또는 비이온화로 분류되는데 이온화 방사선은 분자 결합을 해체시키고 이온으로 분열시켜 세포의 DNA를 손상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운반하며
살아남은 세포는 세포가 복제할 때 돌연변이를 더 많이 일으키는 불안정한 염색체 상태가 된다. 방사선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룹 1의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왔다. 3. 발암 바이러스. 아일랜드의 외과 의사인 데니스 파슨스 버킷은 외과 수련을 마친 후 육군 의무부대에 입대하여 아프리카로 배치되었다. 그곳에서 버킷은 턱에 여러 개의 종양을 가진 5살짜리 소년을 보고 놀랐다. 병원 기록을 본 그는 비슷한 암에 걸린 29명의 다른 소년들을 발견했다. 1958년 그는 이 연구 결과를 영국 외과 저널에 발표했다. 1961년 버킷은 일부 종양 샘플을 런던으로 보내 병리학자 마이클 앤서니 앱스타인에게 검사를 요청했고, 마이클 앱스타인은 이 종양세포를 배지해서 배양의 입자를 확인했다. 이 알려지지 않았던 바이러스는 인간에게 암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로 앱스타인-바 바이러스라고 불린다. 질병의 정확한 메커니즘은 아직 불확실하나 세포들이 EBV에 감염되고, 이것은 어떻게든 암세포로의 변형을 촉진한다. 이 EBV는 다른 지역에서 비인두암이라는 완전히 다른 암을 유발한다. 세계적으로 희귀한 암이지만 홍콩, 대만, 알래스카와 그린란드의 이누이트 원주민들에게 흔하다. 암이 감염에 의해 발생한다는 이 생각은 굉장히 흥미로웠다. 그것은 암이 전염될 수 있다는 무서운 가능성을 의미하였다. 그럼에도 바이러스를 항생제로 죽이면 암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치료의 가능성을 제공했다. 4. B형 간염과 C형 간염. 1947년 혈액으로만 전파되는 간염을 B형 간염으로 명명했다. 1981년 만성 B형 간염이 간암의 위험을 200배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08년 간암은 남성에서 5번째로 흔한 암이었고 여성에서는 7번째로 흔한 암이었다. 특히 중국은 전체 암 사망자의 50%가 간암으로 인한 사망이었다. 1960년대 백신의 사용으로 간염은 감소하였으나 간염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바이러스를 발견하였다. 이를 C형 간염으로 명명했다. 주로 감염된 바늘을 공유함으로써 전파되었다. 5.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수백 가지의 다른 A형이 있는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는 생식기 사마귀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HPV의 종류는 100가지가 넘으며 이 중 13가지가 암을 유발한다. 16형과 18형은 북미에서 가장 흔하며 자궁경부암 발생 원인의 70에서 80%를 차지한다. 2012년 전 세계적으로 50만 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했고 26만 6천 명이 사망했다. 2007년부터 시작된 HPV-16과 HPV-18에 대한 예방접종 프로그램은 이미 감염과 전암 사마귀의 위험을 50% 이상 감소시켰다. 6.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위암의 비율은 세계적으로 매우 다양하다. 일본인은 미국인에 비해 위암에 10배 이상 걸리지만 미국으로 건너가면 위암 위험이 급격히 낮아지는데, 이는 유전적 문제가 아닌 환경의 문제임을 시사한다. 1980년대에는 어떠한 과학자도 박테리아가 뱃속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믿지 않았다. 그러나 1981년 베리 마샬 박사와 로빈 워렌 박사는 위궤양 환자의 위에서 채취한 슬라이드에서 이상한 박테리아를 발견한다. 그들은 이 박테리아를 배양하고 이 박테리아가 위궤양을 일으키는 존재임을 입증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감염은 암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은 만성 염증에서 시작하여 위축, 화생, 이형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암으로 진행된다. 1994년 국제암연구소는 인체 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1군 발암물질로 등재했다. 암 패러다임 2.0 체세포 돌연변이 이론. 독일의 생물학자 테오도르 보베리는 1902년 비정상적인 숫자의 염색체를 가진 성게알이 암세포와 같이 다소 왕성하게 성장한다고 보고했다. 그는 염색체 내의 특정 유전자가 성장을 자극하고 이러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과도한 성장을 유발한다고 추측했다. 1914년 그는 저서 악성 종양의 기원에서 자신의 기본 가설을 제시했다. 종양 억제 유전자는 브레이크가 자동차의 움직임을 멈추듯이 세포 성장을 멈추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유전자를 불활성화하는 돌연변이는 브레이크를 풀면 차가 더 빨리 가듯이 세포 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종양 억제 유전자의 돌연변이와 불활성화 모두 세포 성장을 가속화하여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이것은 암을 주로 누적된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한 질병으로 보는 널리 받아들여진 체세포 돌연변이 이론으로 통합되었다. 생식세포를 제외한 체세포의 돌연변이는 축적되고 이 돌연변이의 무작위 집합은 암을 유발하기에 충분할 수 있다. 저자가 암 패러다임 2.0이라고 부르는 이 견해는 1970년대 암 연구를 지배했으며 오늘날에도 미국 암협회는 분명히 암은 세포의 DNA, 즉 유전적 청사진에 의해 유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전된 돌연변이는 암을 유발했다.
화학물질, 방사선, 바이러스 또한 유전적 돌연변이나 유전자 코드의 다른 변화를 유발하여 암에 조절되지 않는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 체세포 돌연변이 이론의 세 가지 과정. 1. 암은 복수의 DNA 돌연변이를 획득하여 발생한다. 2. 이러한 돌연변이는 무작위로 축적된다. 3. 종양세포들은 모두 하나의 세포의 복제로부터 파생된다. 암의 무리한 획일화. 2006년까지 암 돌연변이가 처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불안한 징후들이 나타났다. 존스 홉킨스의 암 연구자 버트 보겔스타인 박사는 가장 흔한 고형암인 유방암과 대장암 두 곳에서 189개의 유전자가 현저하게 반영된 것을 발견했다. 더 나쁜 것은 이러한 유전적 돌연변이는 암들마다 다르다는 것이었다. 각각의 종양은 평균 11개의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암의 경우 100명의 무작위 암은 각각 완전히 다른 100개의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었다. 더 많은 변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돌연변이는 사람마다 달랐다. 이것은 A라는 사람의 대장암에 효과가 있는 약이 B라는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2015년이 되자 연구원들은 1000만 개의 다른 돌연변이를 확인했다. 이것은 돌연변이가 암을 유발하는 것을 시사하는 체세포 돌연변이 이론의 문제임이 분명했다. 만약 돌연변이가 암을 유발했다면 어떻게 이 연구에서 35%의 암이 단 하나의 돌연변이도 갖지 않을 수 있었을까? 체세포 돌연변이 이론은 간단하고 설득력 있고 우아하며 대체로 부정확하다. 암 패러다임 3.0 영국의 외과 의사 스테판 파젯은 최초로 암을 씨앗에 비유해서 설명했다. 1889년 그는 다음과 같은 글을 썼는데 씨앗은 어떤 곳이든 떨어질 수 있지만 적절한 토양에 떨어질 때만 생존해서 성장할 수 있다. 암 역시 올바른 토양, 적절한 조건 하에서 번성하는 씨앗과도 같다. 불행히도 오늘날까지 암 연구는 토양과 조건을 무시한 채 씨앗 유전자 돌연변이에만 완벽히 그리고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왔다. 우리가 암의 병인학에 대해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은 씨앗 문제가 아니라 토양 문제를 보는 데서 시작된다. 어떤 토양에서 유방암이 잘 걸리는지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단순히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잠재적인 위험을 3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 환경이 DNA를 바꾸지 않고 어떻게 유기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분야를 후생유전학이라 부른다. 후생유전학은 DNA의 부호화된 유전자의 변화나 돌연변이가 아니라 그 유전자들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혹은 어떻게 표현되지 않는지에 주목한다. 암의 발생은 암이 발생하는 환경의 내적 돌연변이와 외적 선택암 모두에 달려있다. 환경은 씨앗들에게 생존에 가장 적합한 자연적인 선택을 하도록 압력을 가한다. 암은 신체의 상태에 따라 꽃을 피울 수도 있고 휴면 상태에 머물 수도 있다. 2009년 국립암연구소는 이전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데 암과의 전쟁에서 기존의 암 연구자들 외에 과학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이 요청은 물리학의 이론학자인 폴 데이비스와 우주생물학자인 찰리 라인 이버에게도 전달되었다. 과학자들이 암을 연구하게 되면서 기본적인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 암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왜 존재하는가? 암의 기원에 대한 훨씬 더 심오한 질문은 아직 다루어지지 않았다. 암이 되는 능력은 거의 예외 없이 신체의 모든 세포의 선천적인 능력이다. 암은 단순한 인간의 병이 아니다. 암은 거의 모든 다세포 유기체에서 발견되며 그 기원은 수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암의 기원은 모든 다세포 생명체의 기원에서 발견된다. 암은 고도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생존 기술인 것처럼 보였다. 암이 인체가 공격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살아남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다른 행성의 생명체에 관심을 가진 우주학자 폴 데이비스는 암이 지구 생명체의 생명에 어떻게 적응했는지 궁금해했다. 암은 다세포 생명체 그 자체만큼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는 암의 기원이 생명의 기원에 있다고 추론했다. 진화적 패러다임 암은 다세포 유기체의 세포에서 발생하지만 정확하게 단세포 유기체와 같이 작용한다. 암 패러다임 2.0은 암이란 무작위로 축적된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진 세포라고 보지만 데이비스는 암의 기원이 생명 그 자체의 기원에 있다고 보았다. 암은 아마도 단일 세포 유기체일 것이다. 다세포 생명은 협력에 관한 것이다. 단세포 생명은 경쟁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초기 조상 표현형으로의 회귀는 격세유전 초기 버전의 기본값 또는 진화적 과거로의 회귀라고 불린다. 암은 다세포적 협력 상황의 붕괴다. 암적 변화는 잘 기능하는 사회의 세포가 단세포적 유기체처럼 행동할 때 일어난다. 한 도시의 법이 있는 것처럼 정상세포는 면역체계의 세포를 포함하는 강력한 항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이것들이 과도하게 휘저어지고 세포 협력의 법칙이 무너지면 세포는 원래의 프로그래밍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원래 다세포의 일부였던 세포가 어떻게 단세포 유기체로 행동을 바꾸었을까? 생물학적 우주에서 오직 하나의 힘만이 그 힘을 가지고 있다. 바로 진화이다. 암의 새로운 진화적 패러다임은 전혀 예상치 못한 해답을 찾고 있었다. 암은 아마도 우리의 진화적 과거로부터 단세포 유기체를 향한 후진적 진화, 즉 격세유전일 것이다. 다세포 유기체의 세포는 단세포적인 충동을 억제해야 한다. 이러한 단세포적 특성이 노출되면 그 결과는 암이다. 최근의 연구는 이 패러다임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증거를 찾아내고 있다. 암 패러다임 1.0은 암을 과도한 성장의 병으로 단정했다. 그리고 암 패러다임 2.0은 암이 과도한 성장을 일으키는 유전적 돌연변이의 질병으로 보았다. 그리고 유전자가 만성적인 손상에 대한 생존 반응으로 돌연변이로 진화한다는 암 패러다임 3.0으로 이어진다. 이 책의 후반부는 이 암 패러다임 3.0의 증거와 이 패러다임으로 기존의 암에 대한 의문점들을 설명한다. 암에 대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제이슨 펑 박사의 팬이라면 읽어보기를 권한다.